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7일 방한합니다. 정상회담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방송된 연합뉴스TV 보도 모니터 내용을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전 10시 뉴스, 뉴스 리뷰, 오후 3시 뉴스를 중심으로 박두병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과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놀라운 소식들이 한 주간을 장식했는데요. 이번 주는 뉴스10의 개물림 사고와 뉴스리뷰의 학생부 조작 비리, 뉴스15에서 대담으로 진행한 한미안보협의회 의미와 주요 성과에 대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입니다.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며칠 후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개물림 사고가 대중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총 9개의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달 22일 뉴스10 내 뉴스 초점에서 다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슈퍼주니어 뉴스는 반려견의 물림 사고 증거와 관련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하였습니다. 앵커는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한일관 대표와 최시원 씨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현재 반려견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희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전체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이 있다는 사실과 반려견 중 5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시원 씨에게는 프렌치 불독인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은 아니지만 이 개가 그전에도 사람을 문 전력이 있으면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마개와 목줄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류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큰 개는 외출 시에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앵커는 최근 목줄을 매지 않은 맹견이 행인을 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현실과 과태료 역시 50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단속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을 일일이 확인하고 견주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고가 나서야 그걸 계기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이제는 관련된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앵커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맹견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맹견의 종류를 18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맹견의 범위를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는 이번 사고에서 한일관 유족이 견주인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해 소송할 생각이 없고 용서했다고 밝히면서도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 강화의 목소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해 반려견 물림 사고를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11년 도사견이 우리를 탈출해 초등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중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는 벌금 등의 형법상 처벌이 되는데 맹견의 관리를 소홀해서 사람에게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앵커는 우리 개는 순해,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견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우리 사이에 동물학대가 자주 있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에 치우쳤지 견주의 의식이나 반려견 문화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관련 산업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문화 또한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 반려견 법적 규제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험한 개법이라 불리는 영국의 반려견 관련법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프랑스, 맹견의 종류를 18종류로 세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10월 22일 뉴스10 뉴스 초점에 이딴 개물림 사고, 반려견 규제 강화 보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범위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며 사고 시 견주의 처벌도 강화하는 특별법까지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코너가 법적인 측면에서 동물보호법상의 관련 법규의 한계와 제한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결국 엔딩은 다른 뉴스와 마찬가지로 도그포비아로 끝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 사회화가 덜 된 강아지의 양산, 잘못된 사육 환경과 동물학대 등이 개물림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도 밝히면서 앞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부 조작 사건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자 뉴스 리뷰에서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가 조직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알아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스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감과 교무주임의 문자 메시지를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교감이 교장에게 학생부를 바꿔주어야 할 학생이 있는지 묻고 교무주임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스립은 올해 2월 이들이 고친 학생은 모두 5명이라고 전하면서 담임교사 등을 시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입력한 내용을 고치게 했고 출력물 상단에는 빨간색 글씨로 부모의 직업을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평가를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로 바꾸는 등 학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나 청탁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교장과 교감 등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 학생부를 알아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수정한 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부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임경우 경기 북부경찰청 관계자 인터뷰를 전했고 경찰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하는 한편 공정한 입시 경쟁을 위해 학사 비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습니다. 학생부 조작 비리는 공정한 입시 경쟁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부모의 재력이나 영향력을 보고 자의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학생부의 중요성에 비해서 사안이 작게 다뤄졌다는 점, 피의자가 청탁이나 대가성 없이 스스로 학생부를 조작했다는 점, 수정 전 기록이 남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언론의 취재로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9일 뉴스 이론의 뉴스 초점에서 다룬 한미 안보 협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1호 뉴스 초점에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49차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린 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앵커의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뉴스는 출연자의 말투나 표정,
그리고 화법은 뉴스의 질과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의 섭외는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신범철 교수의 친절하면서도 자상한 설명은 뉴스 주제로 어려울 수 있는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상시 배치냐 순환 배치냐 등 앵커의 자세한 질문도 시청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에 적절한 문답이 오간 뉴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보여지는 배경 화면입니다. 보통 스튜디오의 백 화면에는 스튜디오에서 앉아있는 출연자와 비슷한 사이즈의 사람 쇼트나 그룹 쇼트 등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튜디오의 사람과 백화면 사람 간의 구분이 애매해져서 시청자는 시각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쇼트 뒤에 백화면뿐만 아니라 신범철 교수의 단독 쇼트 백화면에도 두 사람의 클로즈업 쇼트가 보여지는데 신범철 교수의 얼굴을 백쇼트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녹화 시의 백화면은 되도록 스튜디오의 쇼트와는 다른 쇼트를 설정하거나 풀쇼트 같은 배경 위주로 하는 게 시각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하는 사람만 단독 쇼트를 보여주고 질문자는 항상 3쇼트로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질문자도 때론 등가의 쇼트 패러다임으로 보여주는 것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스튜디오의 백화면과 스튜디오 출연자가 구분되도록 배경화면의 쇼트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질문자도 단독 쇼트나 투쇼트로 리액션이나 질문하는 모습을 쇼트로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29일에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사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 여의도 쪽집게에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다뤘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1992년 아버지 부시 이후 25년 만이라고 해서 궁금증을 안고 보게 됐습니다. 먼저 국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형식을 국빈 자격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국가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했다는데요. 역대 국빈으로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 또한 중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도 흥미로웠는데요. 비무장지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평택 험프리스 미국 기지 역시 한미 군사동맹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방한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식 일정 외에도 친분을 다지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번 방한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해소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코너인 기업 기상도에서는 기업들의 희비를 기상 소식 형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들었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에 남아 좋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막힌 곳 뚫은 기업대, 수렁에 빠진 기업을 나누어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제 소식인 만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한 점도 좋았는데요. 먼저 맑은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익과 매출도 사상 최대라고 전했는데요. 3조 원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년 전보다 5배로 늘었다고 비교해 알려주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힌 곳 뚫은 기업으로는 수협은행을 소개했습니다. 수협은 지난 4월 이후 행장 없이 지냈는데요. 행장 취임이 왜 6개월이나 걸렸는지 정부와 수협의 갈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흐림 기업으로는 롯데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그리고 대우건설, 동부대우전자가 소개되었는데요. 흐림 기업에 대해 단순히 기업의 안 좋은 상황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말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와 같이 평소 생소했던 말은 잘 들리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요하고 꼭 전달되어야 할 단어는 조금 더 강조해서 천천히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업들의 맑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와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직무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취업 콘서트에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현장인에서는 촛불 1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 시위의 모습을 시간 순서로 짧게 영상으로 전달해 주었는데요. 영상을 보며 1년 전의 기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선언은 내레이션 없이 그대로 들려주어 생동감이 더했습니다. 이후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촛불 시위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며 올바른 국가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적폐 세력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의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적폐와 신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하지만 여전히 진영별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갈등을 시위로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사건건이 있을 때마다 직접 시위 등등의 형태로 한다면은 그럼 뭐 사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위의 형태로라도 자신의 주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적폐 청산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갔고 시민의 소망이 담긴 인터뷰가 희망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나와 시민의 말이 더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더 성숙해질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을 다 아우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박지연 학생은 명품 리포트 맥 내에서 어느 코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가장 마지막 코너인 현장인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촛불 시위 1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建设强大的现代陆军、海军、空军、火箭军和战略支援部队。11区小泉進次郎候補当選確実。최근 중국과 일본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절대 권력 체제로 지배력과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확인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진핑 주석의 위상 변화가 갖는 의미, 또 집권 2기 7인 체제 출범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0월 18일에 시작해 24일에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대회를 통해 리커창 총리와 새롭게 5명의 상무위원 인선이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출범의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당의 헌장인 당장에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시키면서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당장에 지도자의 이름을 딴 사상이 들어간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관행에 따라 당 대회에서 차기와 차차기 후계자를 지정하던 격대 지정의 관례를 깼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로 거론되던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상무위원단에서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 인선된 5명의 상무위원들은 시 주석과 코드가 맞고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는 친위부대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3가지를 바탕으로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의 시 주석 집권 2기 7인 체제 출범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당 대회가 폐막하고 6인의 상무위원이 선임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의 신문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의 뉴스입니다. 이들 언론 보도에서는 이번 당 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 시 주석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상무위원으로 인선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선일보는 절대 권력, 한겨레 신문은 장기 집권, YTN은 1인 체제, 중앙일보는 1인 독주, SBS는 시황제 등을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7인 체제 출범에 대해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되었고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력한 군대를 만든다는 강군몽을 내세워서 군권을 장악하고 지금 군사굴기 본격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좀 고조되는 시기인데 시진핑 체제의 군사력이 한반도 국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강군몽은 군 부패 척결, 군체제 개편, 병력 30만 감축과 정예화, 군 첨단화를 통해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개막식 연설이 있었던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의 보도를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의 뉴스입니다. 시 주석의 강군몽과 관련한 보도 건수 자체가 적었습니다. 12일간 강군몽을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경향신문, 연합뉴스TV, 한겨레, KBS 뉴스, 동아일보 각각 한 건씩 총 5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 방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강군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살펴보면 KBS는 시진핑 집권 2기 시작하자마자 군부 회동, 한겨레 신문은 강군몽 실현 나서는 시진핑, 군개혁 시동, 경향신문은 시진핑 강군몽 로드맵, 세계 인류 군대 거침없는 행보, 연합뉴스TV에서는 세계 인류 군대 강군몽, 시진핑 군사대국 본격화 등입니다. 경향신문만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주변국들이 중국의 군사 영향력 강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언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강군몽의 내용을 다루다가 다소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약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장기 집권의 기반을 재구축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개헌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고 또 개헌 추진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언론의 반응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개헌은 헌법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본의 헌법 구조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유지한 채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극적인 방어 개념인 자위대를 군 전력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 결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56석 중 284석을 얻고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29석을 얻어 총 313석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전반적으로 아베의 총선 압승과 개헌을 연결짓는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선 압승, 개헌 발의선 확보, 총선 압승, 개헌 급물살, 총선 압승,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추진,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급물살 등이 대다수 언론 보도의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개헌은 여당의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맥락 설명은 미흡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중의원 456명 중 97%인 453명의 응답 결과 개헌 찬성 비율이 82%였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 무상화 도입, 긴급 사태 시 총리 국회의 권한 조정, 지방자치 강화 등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유대 관련 구조에 대한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은 53%인 219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5월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반대 여론이 68%였습니다. 즉 중의원들의 의견과 여론만 놓고 본다면 아베 정권의 총선 압승이 곧 헌법 구조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헌법 구조 개정, 군비 증강, 동아시아 군사력 팽창은 인과관계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보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핵무력 완성을 감행하는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강대강 대치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협에 어떻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조해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가 중요한 때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외교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중국에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보다 북정권의 유지가 우선이라는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중국 정책의 폐기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언론의 입장이 한반도 정세와 국익을 위한 보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평화연구자 요한 갈퉁은 국제적 갈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평화 저널리즘과 전쟁, 폭력 저널리즘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언론은 전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보도 태도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권력 강화라는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절대 권력, 장기 집권, 1인 지배로 단정 짓기보다는 시진핑 집권 2기의 맥락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자민당의 총선 승리를 보도하면서 총선 승리가 곧 헌법 구조를 개정하고 일본의 무장 강화로 이어져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